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김태명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저보다 더 오랜 시간 고민해 오시고 아마 공부도 더 많이 하시고 또 실무에서는 더 오랫동안 이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론 농업에 관련해서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고 계속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처럼 업무가 나의 일이 사회적 농업으로는 아직 제가 접근을 하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쪽 분야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우리 사회가 또 뭔가 소외되신 분들,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분들, 아까 우리 김정섭 박사님께서는 배제된 분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좀 그런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많이 안 쓰고 있는 표현이기는 해요. 배제됐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제 오늘 같이 좀 고민을 하실 부분들 또 발달 장애인 대상으로 하셔서 이 사업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생각이 들 때는 이 힘든 일을 이렇게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 장애의 개, 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또 지금 장애를 겪고 계신 당사자분들, 가족분들, 이분들한테 상당히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앞전에 이제 10시부터 와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같이 들었는데요. 좀 고민은 됐었어요. 일찍 와서 강의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좀 일정을 보다가 이렇게 참여를 할까 고민했었는데 참 일찍 참여를 한 게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도 강의를 준비하고 또 논문을 이쪽 방향으로 쓰다 보니까 김정석 박사님 글도 많이 좀 보게 됐고 또 관련되어 있는 연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이제 쓰신 글들도 많이 접하게 됐었죠. 특히 이제 오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그 지점들도 있었어요. 그 지점들이 어찌 보면은 여기 계신 대표님들 또 관계자분들께서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아마 그쪽 분야겠다, 그쪽 지점이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잃어버리기 전에 오늘 앞전에 강의 시간에 우리 김정석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몇 가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잘못하면 잃어버릴까봐 준비가 안 된 부분이라. 예. 혁신이란 부분들은 이따 또 다루겠지만 이 부분들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대표님들께서 일을 하실 때 아마 이 과보호라고 하는 부분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일하시다 보면 상당히 많이 아마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벌써 그런 일들 하고 계신 부분들이 계시겠지만 예, 그리고 아까 보니까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혹시 두 분인가 계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역할을 안 하시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지금도 아직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저도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한 것이 여기 계신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적 농업을 통해서 농외 소득으로 갖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저도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점들이 그런 지점들일까라는 좀 고민이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따 안내를 좀 해드릴 건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보통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곳에서 농사 체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작업 체험을 하면 보통 아무리 못 가도 보통 30명, 40명이 가죠. 네,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 발달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런 인원을 몇 명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 건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많이들 가고 있는, 물론 가족 단위도 가고 계시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위로 가고 있는 규모로는 분명한 무리가 있다. 네, 그건 맞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아까 한 번 더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일단 이 장애인분들께서는, 특히 발달 장애인분들께서는 의사소통이 제일 어렵거든요. 무엇보다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족분들도 그렇고 옆에서 지원하는 분들도 그렇고 어딘가를 모시고 간다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가족분들은 뭐 물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발달장애인분들이 밖에 나가는 자체가 좋은 거죠. 아시겠지만 1989년도에 그 장애인복지법이 생기면서 장애인날이 생겼죠. 장애인날이 며칠인지 다 아시죠? 예, 4월 21일입니다. 왜 4월 달에 장애인의 날이 생겼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예, 정확하신 부분입니다. 4월 달이 날씨가 좋잖아요. 어디 꽃도 피고, 예, 뭐 산 어딜 가도 참 우리나라가 너무 아름다운 곳이다 보니까 4월 달에, 날씨 좋은 달에 밖에 나가라. 예, 그런 의미에서 4월 달에 장애인 날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보다 함께 어울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시기보다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편하게 그냥 이야기하고 쉬고 같이 오신 분들끼리 이야기하고 이 정도로 일단 기획을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으실 거다. 예, 저도 여기 지금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좀 일찍 취침을 하시죠. 보통 대체적으로 보면 장애인분들이 조금 일찍 잠을 주무시는 편이에요. 물론 집에 계신 분들은 달릴 수 있습니다. 뭐 게임을 하신다든지 TV를 보신다든지 뭐 좋아하시는 드라마를 본다든지. 그렇지만 보면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조금 일찍 잠을 주무시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녁이 있는 삶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 안에 있거든요, 시설이. 그렇다 보니까 낮 동안에는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과 활동과 또 외부 이런 강사분들이 오셔서 같이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이분들도 뭐 나름대로 배우기도 하고 학교도 가고 참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 저녁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딱 하시면 한 7시 좀 넘으시면은 벌써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힘이 빠지신 듯한, 예, 그래서 잠들 일찍 주무시죠. 저녁이 있는 삶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좀 올라가서 뭐 다른 거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오늘 일과 이야기하고 또 좋아하는 노래 같이 부르고, 예, 뭐 하고 싶냐 묻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그게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뭐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같이 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우리 발달 장애인분들이.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목차는 일단 발달 장애인이란 무엇인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계의 흐름, 그다음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좀 살펴보기, 그다음에 발달 장애인들의 위험 관리, 발달 장애인의 관련법, 그다음에 방향성 마무리, 이런 식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제 소개를 좀 하면요. 저는 충남 홍성 장곡면 출신입니다. 여기 혹시 홍성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뭐 사회적 농업의 메카라는 이야기도 하고, 물론 우리나라의 완주군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그리고 지금 뭐 강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지역도 있지만, 예. 저는 제가 이제 이 질적 논문을 쓰면서 방문했던 곳이 이 충남 홍성에 있는, 아까 지금 소개가 됐죠. 우리 교재에도 나왔겠지만 꾸미자라는 뜰을 이제 방문을 좀 했었고요. 예, 바로 그 옆에입니다. 거기는 홍동면이고, 예, 제 고향은 이제 장곡면이고, 행복농장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행복농장 있는 곳. 혹시 행복농장 대표님은 아셨나요? 예, 그렇고요. 저는 이게 사회복지 전공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전공을 했고, 사회복지를 하면서 저는 이게 지역사회에 관련된 쪽에 관심이 좀 많이 있었던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조직을 좀 할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지역 그 주민조직과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수료를 했었고, 제가 이제 복지관에 근무를 하면서 이 발달장애인분들의 엄마들이 좀 있으셨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있던 복지관에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전담 어린이집. 그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 어린이집의 어머니들이 그 당시에는 벌써 2006년이 상당히 오래됐죠. 그 장애인복지가 그렇게 발전하지도 못했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대전 같은 경우가 장애인복지 쪽이 거의 뭐 꼴찌라고 하는 거의 전국 최하위 그런 여러 가지 그 인프라 구축이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로비에 이렇게 모여 계신 거예요. 이렇게 모여 계신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저런 어머님들의 고민이 좀 공론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고민을 좀 했었죠. 사회복지사로서. 그래서 어머니들이 모임을 좀 만들기 시작했어요. 만들기 시작해서 그 모임이 좀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머님들뿐만이 아니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런 어머님들이 대전에서 한두 번, 두 번씩 모여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모임도 좀 갖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이제 힘이 생기시잖아요. 모임이 생기면, 우리 저 대표님들께서도 지금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힘이 생기시고 이제 발언권이 세지시니까 복지관에다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복지관에다가 뭐를 해달라, 뭐를 만들어 달라, 우리 아이들은 왜 식사가 이러냐, 너무 담당자로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 가까이 보지 말고 멀리 보자. 우리 대전의 그 장애인 복지와 또 발달 장애 우리 아동들의 교육 환경, 또 가족들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야지 미시적이 어떻게 우리 어린이집 지금 상황만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느냐. 그래서 대구, 그 당시는 대구가 상당히 잘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 특수교육이 좀 일찍 발전을 했었고요. 대구가. 그래서 그쪽으로 어머님들을 모시고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모시고 갔어요. 가서 이제 선진지 견학을 시켜드렸던 거죠. 거기에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도전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보다는 어머님들이 이제 좀 대전시에 정책도 좀 제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학교에 특수학급을 늘려달라고 하는 이런 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라고 있습니다. 네, 부모연대. 그거가 이제 요 대전 지역에서는 어쨌든 그 시발점이 돼서 좀 이렇게 어머님들이 그래도 이제 복지 쪽에 특히 교육권 이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셨고 또 요청을 하셨고, 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아시겠지만 대전이 그래도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로 발돋움하는 그런 것들을 어머님들이 그런 역할을 좀 어쨌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장애인분들, 특히 발달장애인 쪽에 제가 관심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 전공을 했지만 워낙 농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농장에 한 4년간 근무를 했어요. 4년간 근무를 하면서 이제 그 당시는 관엽 농장이었죠. 관엽 농장. 그래서 관엽을 키우고 출하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했었습니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물론 농장을 좀 하고 싶어서 이제 배우는 차원으로 했었던 거고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아직 농장을 못 차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있다 보니까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스콧 리어링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이었는데 자기 제자분하고 결혼해서 미국의 버몬트라고 하는 시골로 내려와서 같이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오전에는 농사 짓고 오후에는 나름대로의 각자의 취미 활동을 하신다든지 음악을 배운다든지 어떤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삶을 사셨던 분이신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일을 하면서 지금 하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발달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일을 하면서 나사렛대학교 재활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 재활학은 주로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좀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인 이때 분명히 이제 발달 장애인분들께서 농업을 통한 그런 의미 있는 삶을 분명히 찾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발달 장애인들 대상으로
농업이 발전하지 못할까, 특히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침체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문도 이제 그쪽으로 좀 쓰게 됐죠. 분명히 발달 장애인들한테 참 좋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이게 발전이 없는 거죠. 네.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겠지만 앞으로 또 그런 부분들이 여기 계신 대표님들의 또 과제이기도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셔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연구를 좀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고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시설에 문준환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예, 제주도 가셨을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제주도 가면 뭐 농장이라든지 이런 그 노지에도 많이 이게 자라고 있죠. 근데 아마 이게 쉽게 이쪽으로 반출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근데 오래전부터 저희 이 법인에서 저거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저게 여기 보시면 저게 지금 다 그 모종을 키우고 있는 거죠. 저쪽이. 예. 씨앗을 받아서 4월달 요맘때 이제 발화를 하면 싹이 납니다. 저게. 그러면은 한 3년, 4년 정도 키우면 이렇게 꽃이 피죠. 이렇게 꽃이. 근데 아쉬운 거는 꽃이 너무 일찍 진다는 거죠. 그게 좀 아쉽습니다. 조금 더 오래 가면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아마 식물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네, 일단 좀 들어가게 되면 일단 발달 장애인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일단 발달이 우리 비장애인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예, 생물학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사회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모든 과정들이 사람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달을 하는데 거기 부분에 바로 이제 장애가 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발달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중장년기, 노년기 이제 요런 이제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요 이제 생애 지원, 생애 주기별 지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영유아기 때는 뭐 어떤 부분, 그 다음에 학령기 때는 학교에서의 어떤 프로한 부분들, 그 성인기 때 어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직업이 됐든 아니면 어떤 사회 참여가 됐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 우리 발달 장애인분들이 필요한 그런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발달 지원 센터에서는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지역 사회에 발달 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 또 부모님들, 가족들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일을 하시게 될 때 발달 장애인 지원 센터와 많은 연계가 필요하실 거예요. 예. 그야말로 전문가 집단이죠. 전문가 집단이고, 하시게 되면 또 많은 그런 어떤, 네트워크나 그런 그 체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을 하실 때, 같이 연계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제가 교육 때 들어보니까 그 뭐 면단이라든지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죠. 접근성에서 상당히 또 애로사항이 있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뭐 군 단위 정도에는 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실 텐데 면 단위 계신 분들께서는 일부러 시간을 내시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끈이 좀 되어야지 저런 분들과 함께 연계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거점 농장들이 계시니까 거점 농장들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농장들이 같이 동반으로 성장을 하고 발전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내가 여기 대표님들께서 하루 출근하시면 정말 할 일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죠? 뭐 시설 관리부터 시작해서 뭐 물 주시는 거, 또 뭐 풀 자라는 거, 장마철 되면 뭐 폭우 내리는 거 아마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실 거예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같이 연대해서 연합해서 일을 하실 때에 그런 고민들을 좀 풀어나가시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장애는 정신발육이 영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기를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서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분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자폐성 장애는 소화기 자폐증, 비전향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 표현, 자기 조절, 사회 적응 기능. 특히 자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요 부분이 제일 힘들죠. 요 사회 적응 부분. 이 부분이 제일 힘듭니다. 그러니까 농장에 오시는 분들이 자폐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아마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많은 공부를 하시고, 공부라고 하는 거는 직접 공부도 필요하지만 그 부모님들,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셔서 그 오시는 분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입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셔야지만 일하시는데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또 필요한 부분이고, 예, 왜냐? 또 오시는 고객이지 않습니까? 예, 고객을 얼만큼 잘 알아야 되지만 또 그분이 다음에 또 오시잖아요. 이게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 아까도 이제 김정숙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세팅을 하실 때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실 거냐, 이런 부분도 고민이 참 많이 되셔야 될 부분일 거예요. 예, 나는 발달 장애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좀 특화를 하신다면 뭐 지적 장애인이 됐든 아니면 자폐 장애인이 됐든, 또 분야 중에서도 분류 중에서도 뭐 중증이냐 경증이냐, 나는 어느 곳에 포커스를 둘 것인지,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대표님들께서 나름대로 염두를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좀 시행착오가 좀 덜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자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이 소통에서 어려움이 겪냐면, 자기 낳아주신 어머님하고도 이게 소통이 잘 안 되죠. 아마 여기도 혹시나 당사자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어머님이 이렇게 면회를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머님은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눈빛으로 들어가 하는데, 우리 자폐 갖고 계신 분은 전혀 어머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고, 모른다기보다는 그런 거를 잘 모르시는 거죠. 아예 없는 거죠, 그게. 물론 우리가 이제 같이 살지 않고 가족이 아닌 사람은 그런 부분들은 좀 덜릴 수 있겠지만, 특히 부모님들,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이렇게 오실 때. 예, 그렇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적장애인 분들 특성이 상당히 충직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갖고 계신 그 성향이. 그리고 순진하고요. 거의 이렇게 오시면, 저희도 시설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있어 보면, 이렇게 자원봉사로 오시잖아요. 오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다 천사 같냐,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예, 참 순진하죠. 순진무구하다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폐와 자폐성 분들과 다르게 사회성이 아주 좋으세요. 예, 왜냐, 자기에 있는 그대로를 표출합니다. 뭐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표출해요. 감정, 언어, 태도,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표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잖아요. 뭔가 말을 하더라도 이 자기검열이라는 걸 하죠. 자기검열. 이 말 해도 돼? 말아? 이게 저 사람한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발달장애, 특히 지적장애인 분들은 그런 거는 없으니까 편하게 누구한테 다가가다 보니까 우리 비장애인들이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만나면 더 편안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이해를 도와야 된다는 부분. 네, 만지면서, 보면서, 체험하면서. 아마 딱 체험농장이죠, 체험농장. 예. 그래서 이제 교육 부분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 저희도 발달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있어 보면, 예를 들어서 올해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육구조사를 하잖아요. 내년에 어디 갈까요? 그러면은 미국 이런 데 얘기 안 씁니다. 일본 얘기 안 해요. 제주도 가자고 합니다. 좋은 경험, 좋은 추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억,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발달 장애인분들, 특히 지적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참 쉽지 않죠. 그래서 대화를 하시더라도 구체적인 그 예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농장 갈까? 이렇게 하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농장이라고 하면 이게 뭐지? 우리는 대략 머리에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발달 장애인분들은 농장 하면 잘 몰라요. 물론 다니고 교육하고 보여주고 하게 되면 알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농장 갈까 하면 잘 모른다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오늘 딸기 따러 갈까? 아니면 어떤 거에 배추에 물 주러 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특히 지적장애, 발달장애인분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 이제 자폐성 장애는 장점은 특별한 기억력, 그리고 독창성, 강직성,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그런 거죠. 어떤 그 숫자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내는 게 있어요. 이 자폐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저 큰나무 캠프일 우리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그 농사를 할 때 지적 장애인 분들은 뭐 삽질을 한다면, 발달 장애, 그 자폐성 장애인 분들은 정확하게 콩을 일정하게 3개씩 넣는 일을 시킬 수가, 직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적 장애하고 자폐성 장애가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에 관련된 특성들을 얼마만큼 잘 아시냐에 따라서 이제 그러실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아마 같이 오시는 분들이, 농장에 오시는 분들이 부모님 내지는 거기에 같이 일하시는 직원들, 센터의 직원분들, 이런 분들이 오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대표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아시고 업무를 주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지시를 한다거나 안내를 한다거나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저 대표님은 그래도 발달 장애인분들이 더 아시는구나. 그때부터는 다른 데가 눈에 안 보이겠죠. 오직 거기만 보이겠죠. 네. 누가 뭐 어디 소개해도 아니야, 나는 그쪽 농장으로 갈 거야. 고객이 생기시는 겁니다, 고객이. 예, 그래서 일단은 발달 장애인이라고 하면 15가지의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 그 분류가 있지만, 요 2가지입니다. 2가지.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 예, 여기를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시면 아마 그 부모님들이나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오셨을 때 그래도 우리 농장의 대표님께서는 발달 장애인분을 잘 알고 계셔. 공부를 하셨어. 이런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발달 장애의 생애 주기가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주기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근데 대표님들께서 일을 하시면서 그 오시는 분들은 아마 대체로 제가 볼 때는 학령기, 성인기, 중장년기 요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저 부분들이 영유아는 아직 뭐 치료실이나 그죠?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누군가의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노년기에 계신 분들은 또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도 60세 넘으신 분들이 한 3분 계신데 참 쉽지 않아요, 이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왔을 때 저희가 가장 힘들었던 게 그 2분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왜냐, 이게 폐도 안 좋으시고 이 면역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 비장애인들처럼 어떤 뭐 감기가 들어와도 우린 쉽게 뭐 약 먹으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안 그래요. 이 폐 염증이나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바로 열나고 바로 응급실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거의 근 2년 반을 특히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뭐 직원들이 어디 나가서 정말 이 식사를 뭐 거의 못했고요. 오죽했으면 이제 제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반의 3분의 1이 코로나에 안 걸렸답니다. 선생님께서 칭찬을 아주 많이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 나는 우리 아빠 때문에 코로나에 안 걸렸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디를 가족끼리 가더라도 식당을 안 가고 뭐 도시락을 싸간다거나 아니면 뻔을 준비해서 가서 밖에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좀 추운 겨울이다 그러면 식당 가서 주문해서 갖고 와서 차에서 먹거나, 뭐 어쨌든 이렇게 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최근까지는 저희가 코로나가 없었다가 오미크론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때는 워낙 많은 전염자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좀 두르게 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노년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병원이나 시설이나 이런 데에 많이 계실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학령기, 성인기, 중장년기에 계신 분들이 아마 대표님들의 주 고객들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이건 무슨 사진인지 딱 아시겠죠? 예. 네. 요즘 저건 2015년도였는데 일본에 가니까 로비, 어떤 시설 입구에 보면 딱 로비가 있잖아요. 로비에 항상 저 세팅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코로나 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예, 느낀 거지. 아, 예, 그냥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그때 한번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사진은 뭘까요? 이것도 이해가시죠? 예, 꼭 소독을 하거나 손을 씻은 다음에 환자를 돌봐라. 그죠? 이런 개념인 거죠. 자, 이 앞에 거는 우리 발달 장애인분들한테 가르쳐주면 대답을 할까요? 못 할까요? 저게 뭐죠?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대답을 할까요? 못 할까요? 아, 그죠? 생각하시면 못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워낙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학습도 되고 보기도 했기 때문에 아셔요, 이거를. 저거 손소독 하는 거네요? 이렇게 아신단 말이죠. 예, 물론 근데 뭐 처음 접하는 경우는 모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학습을 하다 보면 알게 되시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똑같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하고 이 사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죠. 예, 여기에 뭐 손도 들어가고 저 손에 뭐 점 같은 것도 생기고 막 누가 누워 있고. 아까는 단순하게 딱 보면 소독약 손. 그렇지만 여기는 사람과 또 소독약과 어떤 침상의 세팅과 이 좀 복잡한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혹시 아무거나. 예? 예. 저가 놀란 게 어떤 분은 요거를 목이라고 합니다. 목이 여기 검정색 묻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상황, 요 긴 손이 막 남아있고 하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코끼리라고 하는 코끼리.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 틀리죠. 그러니까 틀리다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거죠. 다른 거.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것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난이도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세요. 요 내용은. 근데 이런 내용들은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농장을 세팅을 하심에 있어서 들어오시는 교육을 할 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도구가 됐든지 아니면 화장실이 됐든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꼭 누가 이렇게 처음 오더라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런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 안내를 하셔라 이거예요. 그냥 말로 해서는 잘 안 됩니다. 왜? 다음에 왔을 때 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대표님께서 없으실 수도 있잖아. 다른 직원이 있잖아요. 물론 그 직원이 뭐 유능하고 준비가 잘 된 직원이면 괜찮을 텐데 발달 장애는 잘 몰라. 그럴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대표님들이 역할을 대신 해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의사소통이 참 이 발달 장애인분들하고는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림, 이미지, 사진, 동영상 이런 걸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접근을 하셔야지 우리가 쓰는 일반 어떤 이런 단어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는 그분들 이해시키기는 정말 힘들다. 이런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인격을 존중을 해야 되죠. 그리고 반복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반복. 예, 아까 김정석 박사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해도를 고려를 해야죠. 아까 그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해도를 고려를 하셔서 우리 사회적 농장을 진행을 하실 때 우리 발달 장애인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접근을 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네, 요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이게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욕구조사표입니다, 이게. 네, 욕구조사. 가 뭐냐면 음식 기호도 조사한 거죠. 음식 기호도 조사. 저희는 이제 그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에서 저희가 계신 곳이 40분의 발달 장애인분들이 지내고 계신데 그분들을 이제 해마다 1년에 2번씩 욕구 조사를 해요. 뭐 더 자주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뭐를 갖다가 누구누구씨 뭐 드실래요? 뭐 좋아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갔다 오면 늘상 제주 365일 제주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야지만 그분들의 욕구를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이제 요게 이제, 동태탕을 고르고 계시네요. 동태탕을. 예, 무엇을 드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 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외출, 외식, 뭐 외박 이런 걸 참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면 그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 막 고르다 보면
예산이 다 짜여져 있는데 갑자기 뭐 8,000원짜리로 예산을 잡았는데 막 15,000원짜리 찝으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예, 사전 공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가서 고집을 피우지 않으세요. 예, 인정을 하죠.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거 먹자.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 시행착오, 뭐 시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절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인 표현, 뭐 시간, 날짜, 요일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시간표를 그려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화요일날 가자 이렇기보다는 이렇게 시간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이날 가는 거야, 며칠 날이야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내용보다는 짧고 간단하게 하나의 내용,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듯이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면 이해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의 내용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리고 애매한 기준은 모델이나 샘플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거나 보여드려라. 그리고 개념적인 뭐 낮이나 겨울 잘 몰라요. 예, 이게 요즘은 이게 장애학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대구대학교에서는 장애학과가 따로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이 장애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 표현 하나 자체도 쓰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이제 뭐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거나 뭐 전공을 했다거나 하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 비장애인인데 장애인 일반인이라 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장애인 복지를 한 사람이야? 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실 때 적어도 일반인 아니에요. 장애인, 비장애인입니다. 예, 꼭 비장애인을 표현을 하셔야 돼요. 어머님들 뭐 또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막 일반인이라 표현하고 그러면 다음에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만큼 용어 자체가 표현하시는 데 있어서 좀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표현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 낮이라는 표현도 밝을 때, 겨울이라는 표현은 추울 때라든지 눈 올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라는 거죠. 예. 그리고 말을 함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각적인 전달이 가장 효과가 크다. 예. 영상을 잠깐 하나 보시죠. 대신 이곳에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다. 서로 이해해주고 더 나눠주고 싶어하는 가족이 있을 뿐이다. 여기 얼마나 되셨어요? 좀 크네. 여기 4개월. 작년에 솔직히 몰랐어요. 아니, 기회가 없었고, 내가 이걸 찾아가서 고민한 거예요. 그냥 밖에서 보기 어려워요. 근데 캠프에서 제사를 한번 친구,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사람도 친구고,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가 그래서 그렇게 잘 돌봐주고 반대하는 문주 시간에는 항상 로마 황제 제리가 있다. 케이스는 그 말을 모아봐. 한마디로 해. 한 줄에 하는 거죠. 처음에 목소리 나왔는데 요즘에 많이 있어요. 제리가 말을 못하는 건 자괴심 때문이다. 이렇게 문주 씨가 일어난 상황에도 꼼짝하지 않는 데는 말을 못해서 그런지 뭔가 마음이 불편한 것이다. 무리하게 재촉하면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럴 때는 그저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또 쓰는 나가고 쓰고 쓰는 나가고 쓰고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알아들어요. 문주씨는 원래 대학 졸업을 앞두고 경험을 쌓기 위해 이곳에 간다. 워킹홀리데이처럼 일하면서 영어 실력을 키우겠다는 욕심도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에서 4개월을 지내면서 그는 생각을 고쳐먹었다. 캠프리에서 진짜 배워야 할 것은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과 마음을 대화하는 법이라는 아이들이 됩니다. 모두시의 오프 일과는 제인과 켈린의 돌아가는 것이다. 캠핑에서는 이제야 마음을 돕게 됩니다. 켈린과 제인이 있으면 켈린이 잘 걷지 못하는 제인을 돕는다. 그리고 과연 도착하면 제일 먼저 음악을 좋아하는 제인을 위해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준다. 제인은 원래 11살이지만 인지능력과 감각은 한 살에 머물렀다. 몇 마디 말은 알아듣지만 의사 표현을 잘 못한다.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에 유난히 장담이 난다. 둘의 기능이 한두 살 정도에 머물다 보니 배변 갈기도 아직이다. 처음 이웃사올 때는 프리저에 앉아 걷기조차 힘들었다. 그런 제인을 걷게 한 것이 모두시다. 계단을 올라가는 게 10분 정도 걸렸거든요. 딱 2층까지 올라가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근데 거기서 갑자기 그분이 뛰어와야 거예요. 제가 항상 여기서 손을 잡아서 가는데 제가 갑자기 뛰어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오후에 우리가 제인이를 위해서 간이 마사지를 하고 제인이를 위해서 같이 상체를 했던 게 진짜 눈물이 쏟아지고 갑자기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먹고 싶을 때 먹고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고 실제로 만날 때 다음 제목을 알고 있는 켈린이 처음 이집에 오는데 대단한 아이라도 연습을 했었다. 과잉 행동이 심하고 반항적이어서 다루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켈린은 금세 모주씨의 아빠처럼 딸기 시작했다. 모주씨에게 아이들을 대하는 것은 재수라는 거였다. 2주 전까지만 해도 적응이 안 됐어요. 항상 흔들리게 하고 집에 가고 싶어하고 하루 종일 얘기하고 켈린이 아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해피라는 단어 대신에 베이비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아빠를 좋아하는데 하루 종일 베이비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잠시 쉬고 같이 산책을 한 다음에는 켈린을 다시 학교로 데려다 준다. 음악 치료 수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아이들 표정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아는 정도는 모주씨. 켈린 보기에도 모주씨의 모습이고 아빠 모습이 겹쳐지는 듯하다. 네. 저도 저 영상을 보면서 어떤 마지막 장면이 참 마음을 뭉클하게 하죠. 자기 아빠, 그죠? 몇 개월, 만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자원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한테 아버지를 본다라고 하는 거. 야, 참 대단한 부분이죠. 예, 그 마지막 장면에서 자원봉사자가 갈 때 그윽하게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케빈의 그 눈동자는 참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아까도 김정석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따뜻한 마음, 네, 따뜻한 마음. 어찌 보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계신 대표님들께서는 이게 어빗이잖아요. 그죠? 어빗이란 말이죠. 거기서 이제 이게 갭이 오는 거겠죠. 예. 왜냐, 저렇게 한 명, 두 명을 보시기보다는 또 다양한 그런
학생들이 됐든 뭐 성인이 됐든 뭐 지역사회 어쨌든 발달 장애인분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잊지 말으셔야 될 부분은 바로 저 마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왜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거를 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뭔가 있으시잖아요, 다 개별적으로. 네, 그런 부분들을 정말 힘들 때 그게 붙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힘드실 때. 그 힘든다고 하는 거는 내가 정말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돼, 말해야 돼, 그죠? 네, 이런 생각이 막 드실 때도 있고, 내가 이걸 정말 왜 했어, 막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명, 2명 오시는 분들한테 저런 뭔가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대표님들이라고 하시면 분명히 그 지역사회는 분명히 바뀔 것이다. 그런 좀 소망을 가지시고 이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예.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분들한테 대화를 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당사자 부모님도 계실 텐데, 저희는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직접적인 부모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케어하고 지원하는 역할인 사회복지사들이다 보니까 호통을 친다든지 아니면은 단호하게 막 탁 자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대표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누군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켜본단 말이죠. 그죠? 보호자가 됐든 가족이 됐든 아니면 관계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됐든 막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호통치고 막 단호하게 하고 그거 안 돼, 하지 마, 막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러시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많은 개입이 생기겠죠. 거기에서.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발달 장애인이 원하는 아내는 마음의 경사로가 필요하다. 그죠? 지체장애인분들한테는 진짜 경사로가 필요해요. 여기서 내려갈 수 있는 경사로가 필요하듯이 발달 장애인분들한테는 마음의 경사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그 자원봉사자처럼 내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을 줄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그죠? 그럴 수 있는 마음의 경사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다려 주시고 천천히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고 먼저 안내해 주시고 언제까지? 그분이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더라도 또 잃어보지 않게 또 하셔야죠. 자신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는 사람. 아까 아마 영상에 보셔서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그 지원자와 그 아동을 본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당사자에게 어떤 농장주가 되실 건가? 그죠? 어떤 지원자가 되실 건가?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이 일을 먼저 정립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오셔더라도 그런 가치를 두신 분들이기 때문에 힘듦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갈 길은 가까이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아까 저보다 더 잘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경제 쪽에서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변화는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그룹홈 아시죠? 장애인 그룹홈.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정원이거든요. 4명이 정원인데 1명의 사회복지사 TO가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올해부터 1.5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명이 상주를 하고 0.5명은 지역사회에 이제 아르바이트격이나 일용직 형식으로 들어와서 내가 센터장이 없는 그 시간에 잠깐 누군가 와가지고 그들을 돌봐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까지 가려고 하느냐? 4명에 3명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시설에 사시는 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사시려고 하면 일반 집, 그룹홈, 어떤 가정, 아파트 가서 사시려고 하면 지원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발달장애인 4분의 사회복지사 지원자 3명이 이제 투입이, 그건 뭐냐? 정부 보조를 한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게 들어오면 아마 시설에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탈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저는 그랬어요. 그룹홈에다가 지원을 조금만 더 해주면, 아니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발달 장애인이면 2명만 더 데리고 있으면
그죠? 아니면 3명만 더 데리고 있으면 하나의 그 그룹홈이 되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캠프일처럼.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날이 이제 조만간 온다는 거죠. 예, 조만간.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아마 지금 계신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할 일이 너무 많으시지 않겠나. 예, 정말 많으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이 빨리 가고 있네요. 예, 등급제 폐지. 이제 흐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도 김재수한테 잠깐 말씀하시더라고요. 2019년도 7월 1일에 그동안에 쭉 내려오던, 89년도부터 쭉 내려오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1급부터 3급. 3급은 중복장애까지 있는 사람이 경증이거든요. 4급부터 6급까지는 경증, 1급부터 3급까지가 중증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쓰지 않도록 법으로 되어 있죠. 근데 복지카드를 보면은 그게 없어졌느냐? 그대로 있습니다. 왜? 아직도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뭐 법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도 계시면 뭐 사회적 노고 법이 생겼다고 그래서 바로 뭐 보조금 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런 거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폐지가 되면서 장애인 서비스의 종합조사가 이제 도입이 되는데,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일상생활, 그 다음에 이동지원. 이동지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활동보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소득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이제 하는 것이 도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달체계가 이제 강화되는데, 맞춤형 전달체계를 통해서 사각지대 장애인, 아마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 발달장애인분들이 거의 이제 이런 대상자가 아마 많이 되실 거예요. 예, 상담, 그 사례 관리, 그리고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자원 발굴과 연계.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사회적 우리 농업이 할 일이 바로 이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전달 체계로 들어오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지자체에서는 찾게 되고 보건복지도 찾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 쪽에서 찾게 되는 것이고. 예. 근데 어찌 보면은 지금은 좀 힘드셔도 시기 적절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되게 좋아했던 그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2005년도에, 그때까지만 해도, 2005년도인가에 그분이 쓰신 논문이 있죠. 오길승 교수님이시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는 거의 우리나라의 이 사회적 농업의 아마 시초가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공식적인 그런 책이 안에서는. 근데 이게 시기가 너무 또 빠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탈시설도 그렇고 커뮤니티도 그렇고 여러 부분들이 지금 잘 맞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중증에서 장애가 심한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경증은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물론 중증, 경증 이렇게 부르셔도 상관없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신다면 장애가 심한 사람, 심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다. 자, 이제 커뮤니티 케어가 나오죠. 지역사회 통합돌봄입니다. 이게 통합돌봄인데, 결국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라. 그건 거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회복지를 이제 오랫동안 했지만, 사회적 농업이 갖고 있는 엄청난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커뮤니티 케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예. 왜냐? 일단은, 복잡하지 않은 곳에 있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좀 가고 싶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농장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옆집 살아도 잘 이렇게 모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농촌은 좀 안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누군지 뭘 하는지 거의 다 이렇게 아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 여기를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과 함께 교류도 되고, 소통도 되고, 저 아이가 누군지, 그죠? 몇 월에 오는지, 누구하고 오는지 이렇게 알게 되면 거기서 관계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저도 이 혁신적이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예, 혁신적인 걸 표현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 영역에서 사회적 농업이 그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기후변화, 그죠? 농촌 소멸, 인구 절벽, 청년들 일자리 감소, 사회 갈등,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의 문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그런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이 사회적 농업에서 상당 부분을 저는 커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그 역할을 또 주실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장애 복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불과 몇십 년 전이었었죠. 의료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봤던 겁니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건 장애인이 됐든 어르신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내가 병원을 가더라도 이 약이 도대체 무슨 성분인지 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준단 말이죠. 그런 것이 뭐냐? 바로 이런 모델, 이런 사회복지 흐름이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거죠. 그냥 수혜 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장애인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가 있는 어떤 바우처 카드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가 필요한 곳에, 가고 싶은 곳에 서비스를 받고 싶은 곳에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비자가 됐다라는 거죠, 컨슈머가. 네. 지금은, 이쪽 통합 모델,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 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합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흐름이 이제 온 겁니다. 사회복지가. 네. 수혜 대상에서 소비자로 이제 가고 있다. 우리 사회복지계는요, 클라이언트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클라이언트. 근데 지금은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클라이언트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뭐라고 쓰냐? 이용자, 내지는 입주인. 입주인은 뭐예요? 내가 입주자 회의 하시잖아요. 그죠? 아파트 입주자 회의, 대표자 회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설이긴 하지만 각 방마다 다 방이 자기 집인 거예요, 집. 그 안에 자기가 뭐 그리고 싶은 그림, 보고 싶은 뭐 어떤 내용들, 뭐 책들 다 자기 방에다 그런 거 세팅을 합니다. 예, 단지 방만 여러 개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큰 건물 안에 빌라 안에 여러 호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저희도 장애 당사자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외부에서 볼 때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변함은 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수혜 대상에서 지금은 소비자로 우리 발달 장애인분들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너무 중요하죠. 커뮤니티 케어, 그 다음에 지역사회 돌봄, 이거는 이 네트워크를 빼놓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왜 네트워크를 해야 되냐, 뭐 때문에 필요한가, 다양한 욕구를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참여 연결, 내가 어느 곳에 뭐가 있는지를 알으시고 많은 분들과 연결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정신장애 쪽, 어떤 분은 어르신, 아동, 이런 분들과 연결하다 보면 뭐 가족 중에 누가 발달장애가 누가 있어. 그러면 그래 그 농장에 그런 게 있으면 좀 소개시켜줘. 이렇게 해가지고 늘어나는 거죠, 참여자분들이. 예,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의뢰가 왔죠. 근데 나는 발달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한 농장이야. 근데 내 옆에 뭐 아동들이 갈 수 있는 농장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걸 사회복지적으로 리퍼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기능들을 가능하신 것이고, 농장의 기능이 강화가 될 겁니다. 왜냐? 서로 그렇게 네트워크 하시다 보면 나를 잘 볼 수 있거든요. 또 타인을 잘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가 발전되면서 같이 동반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죠? 뭐 완주군의 사례, 그 다음에 흥성의 사례, 뭐 지금 또 거점 농장들이 계신 곳, 뭐 강화도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메카가 되고 특허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거쳐져야지만 결국은 정부 보조금이 투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책 제안이 되겠죠. 필요성은 서비스의 누락, 부족, 중복 발견, 그 다음에 문제점의 조기 발견과 대응이 가능하고, 뭐 공동 대응, 그죠?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네트워크를 하시면 그 관련되어 있는 분야가 됐든, 아니면 그거를 포커싱을 할 수 있는, 아니면 타겟을 할 수 있는 그곳이 됐든, 그분들과 아까도 이제 김종필 말씀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결국 하다 보면 문제를 알게 되고 찾게 되고 방향성이 보이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인 겁니다. 예.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실 거예요. 각자 현장에 느끼는 어려움, 소통 및 피드백. 그러니까 거점 농장 분들께서 이제 하셔야 되는 일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죠? 예, 이런 부분들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찌 보면 그런 뭐 소진되시거나 뭐 고민이 되신다거나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들 부딪히게 될 이럴 때 뭐 거점 농장들에서 그런 것들 역할을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네트워크 단계를 거칩니다. 서로 처음에는 정보 교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나 해결해야 될 뭐 이런 어떤 과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공동으로 이제 역할이 생기시고 분담도 하시게 되는 거죠. 예. 그러시면서 이제 그 지역에서 어떤 뭐 계획이 됐든 정책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애주기비열 관련 기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이런 곳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대표님들께서 내가 누굴 대상으로 사업을 할 거냐 생각을 하셨을 때는 어디를 찾아갈 거냐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좀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찾아보시고 연계하실 곳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 이제 특히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복지관 많이 알으실 거고 또 장애인복지관도 요즘 근데 군 단위는 노인 장애인복지관으로 같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도 있고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도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부모회 및 자조 모임. 예. 여기에서도 그런 모임들 하고 계실 텐데, 그런 모임들도 좀 많이 알아보시고 참여하시고 같이 연계하시면, 예,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야 될 방향들도 거기서 같이 고민하시고 아마 찾게 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게 요거 이제 마친 다음에 그 연구한 거에 대한 안내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요거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요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할지 모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보 보조를 받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하나 터지면요. 한 6개월 정도는 고생을 합니다. 6개월 정도. 왜냐?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또 지자체, 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하고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보험사하고 얘기해야 되죠. 이게 법적으로 가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뭐 소송 걸리고 하면 더 오래 가죠. 뭐 2년, 3년까지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고로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내 농장에 장애인분들, 특히 발달장애인분들 오시면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피셔야 될 거예요. 예. 이게 부모님들하고 관계가 좋다가도 결국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왜 뭐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고 돈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이 서비스가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일단 사고가 터지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온다라는 거. 예. 왜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일을 하시다가 그 일을 처리를 하시는 시간을 또 거기에 할애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 누구 직원한테 시키겠습니까? 쉽지 않죠. 대표님들께서 직접 뛰어다니시면서 해결하시고 고민하시고 상담을 하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 사고 예방에 대한 부분을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라. 예, 정말. 예. 그래서 아까 그 김정수 박사님께 얘기하셨지만 이게 정보 보조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장애인 보건복지부에서 왔을 때 보면은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예, 왜냐? 사고가 났다 하면 일단은 우리나라 뭐 누구 한 명은 벌써 그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특히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 예민합니다. 정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끼리 고민을 많이 하시고 내 작업장, 내 농장에는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서로 좀 모니터링 좀 해주시고 그런 역할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뭐 사고 난 다음에는 다음 문제입니다. 이건 다음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사고가 났을 때는 일단 보험이라든지 어떤 보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들을 좀 알아보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그런 보험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우체국 상해보험 그걸 많이 해주시고 그게 유엔에서 유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들 장애인들한테도 비장애인들처럼 똑같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열어라 시장을.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우리나라한테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런 탈시설 문제 그리고 보호작업장도 있죠.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도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이 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뭐 아니면 어느 일정 시간을 똑같은 일을 계속 해야 한다든지 뭐
제가 연구한 내용에서는 그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곳은 장애를 더 장애화시키는 곳이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예, 어쨌든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안전조치는 최대한 취해 놓으셔야 된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꼭 필요합니다. 예. 일례로 저희도요,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닝머신 있죠? 운동하는 러닝머신 했는데, 이분이 하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근데 이렇게 머리를 다치셨거든요. 근데 다쳤는데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보험회사하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어떤 그게 있냐. 당신네들은 보조금을 받지 않느냐. 책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의 잘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를 지적을 했냐면, 그 러닝머신에 예전에 이렇게 버튼을 딱 누르면 섰지 않습니까? 그죠? 아셨을 거야, 아마. 근데 이게 조금 지난 다음에 뭘 생겼냐? 몸이 이렇게 끼우는 거죠. 이렇게 끼워서 내가 이렇게 약간 떨어지면 탁 서요, 이게. 근데 이제 저희도, 처음에 이제 그걸 구입을 했는데, 뭐 저희도 뭐 그걸 알았나요? 그런 게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조치를 안 해놨다고. 그래서 저희도 벌금을 꽤 많이 맞았습니다. 네. 당신네들은 보조금 받는 시설로서 책임과 안전조치를 다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서 뭐가 한 가지는 저희를 그래도 위안을 줬느냐. 그분이 하고 싶어서, 그분은 일정 시간에 이거를 꼭 한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메모를 잘 해놓은 거죠. 상담 기록지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것들이 증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거의 독박을 쓰는 겁니다. 예, 그거는 뭐냐면, 그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를 해요. 우리가 우리도 책임 있지만 당신들도 책임 있다. 분명히. 관리 소홀이다. 예, 그래서 6대 3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가 6, 우리가 4. 그래서 이제 벌금을 몇 천만 원 낸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안 생기시면 좋은데 또 일하시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반드시 꼭 염두에 두시고 같이 스터디 하시고 하실 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일단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셔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개인과 이제 사회 환경도 있긴 하지만 오시는 고객들의 특성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됐든 학교가 됐든 치료실이 됐든 그죠? 아니면 어떤 뭐 시설이 됐든 센터가 됐든 꼭 이분에 대해서 한 페이지짜리라도 이분이 어떨 때 어떤 행동한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화장실을 갈 때는 뭐 문을 두드린다든지 다 의사소통이거든요. 그게 자기 의사 표현입니다. 그거를 꼭 받으셔서 공부를 하시고 숙지를 하셔야지만 그 서비스를 주는 발달장애인분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빨리 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막 아시느라고 파악하시느라고 1년, 2년 다 보내십니다. 예. 지금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을 통해서라도 꼭 그런 것들을 접수를 하신 다음에 그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꼭 파악을 하신 다음에 서비스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 스스로 의료원 관리를 할 수 있느냐, 그분이. 그리고 그럼으로 해서 그분의 자율성을 얼마만큼 허용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공자들의 돌봄 의무와 책임의 문제. 그죠? 아마 그렇거든요. 거기는 당연히 그런 게 다 될 줄 알고 농장에 온 거예요. 사고가 딱 났어. 그러면 났단 말이죠.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그럼 보험 안 되셨어요? 바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됐든 센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아시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당사자의 자율성 이게 이제 오시게 되면 좀 자유롭게 이렇게 좀 다니시고 해야 되는데 위험 상황이 노출이 많이 되니까 자꾸 제재를 하시는 거예요. 못하게. 그러게 되면 서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래서 환경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농장 세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당사자, 이용자, 그다음에 가족, 기관, 농장 아마 요 트라이앵글 세팅을 꼭 기억을 하시고 서비스를 하셔야 될 거다. 네, 관련법은 뭐 그냥 살짝 넘어갈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2008년에 이제 저게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비준을 했습니다. 비준했다라는 거는 대통령이 사인을 하고 국회에 통과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국내법과 동등한 위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본적인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본 그 원칙입니다. 이 유엔 권리 협약이. 예, 이것도 장애인분들한테 적용을 하라 이런 거죠. 예.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세 번째,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의 사회 통합. 그냥 사회 참여하고 사회 통합이 아니라 완전한 참여, 완전한 통합인 거죠. 여기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주일날 교회 간단 말이죠. 예배만 드리고 가요. 그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름대로 표현하시는 게 있죠. 그런데 진정한 통합은 어떻게 되느냐? 청년 활동을 해야 되고, 여전도 가부 해야 되고, 남전도 활동을 해야 되고, 그죠? 같이 주일날 지역에서 나와서 전도도 해야 되고, 이게 완전한 사회 참여, 사회 통합인 겁니다. 그냥 들러리로 가서는 사회 통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예. 자, 요거는 거의 이제 다 왔는데요. 고용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환경적인 부분이 제일 크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교육 부분에서부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졸업을 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그 2017년도인가요? 그때 서울에서 왜 어머님들이 막 삭발하시고 그랬잖아요. 특수학교 짓는다고. 참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죠. 예. 오히려 통합교육으로 들어가서 통합교육을 통해서 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별도로 동떨어져서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데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나랍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흥분했네요. 예. 그만큼 아쉬움이 크다라는 겁니다. 아쉬움이. 어릴 적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교육받고 자라나야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전이가 돼서 직업도 생기고 사회 체험에도 자연스럽게 되고 통합도 되는데 학교 다닐 때는 전혀 장애인 한 번도 못 보다가, 그죠? 어디 회사 들어가서 봉사 간다고 하니까 딱 하니까 시설에 가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분들도 계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거는 뭔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우리나라가 또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적 농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갖고 있다. 예, 아무리 고민해도요, 사회적 농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고민해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죠? 요즘 귀농귀촌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한 2주 전에 저기 콩새알을 한번 다녀왔는데, 너무 제가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야,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구나. 참 요즘 40, 50대 되시는 분들이 전원생활 로망이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 그렇게 벌써 살고 계시더라니까요. 멋있게 집을 탁 지어놓으시고 막 정원도 갖고 계시면서, 예, 되게 부러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사회적 농업이 그걸 가능하지 않겠냐.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려면은 재정적인 부분들이 같이 따라와야 되겠지만, 예, 그래서 그 지점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조금 더 국가적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과제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들, 발달 장애인과 함께 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또 갖추셔야 된다. 어찌 보면 그게 더 중요하겠죠. 네, 사람이 먼저니까. 네, 바우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애인 쪽에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바우처가 이런 바우처들이 있습니다. 살림 바우처, 문화 바우처, 평생 교육 바우처. 평생 교육 바우처는 2018년 4월 국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센터에 설립을 했는데, 저게 왜 생겼냐? 바로 유엔에서 자꾸 우리한테 푸시 넣는 거예요. 당신네들 비장애인만 평생교육 시키냐? 왜 장애인도 평생교육 시켜야지? 그래서 2018년도에 저게 생겼는데 그 안에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평생교육을 해라라고 하는 그 조항이 생긴 거죠. 네. 앞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빨리 와야 됩니다, 이게. 그죠? 이게 생겨야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참여 농장에서, 그죠? 프로그램도 진행하시고, 체험도 하시고, 교육도 받고, 뭐 이런 날이 좀 빨리 오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문화바우처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에는 2, 3년 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만 원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근데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죠. 그만큼 지금 이 장애인분들에 대한 혜택이 지원이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지금 늘리고 있다는 부분. 예.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지금 성인 발달 중환 활동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는데 그거 말고 그거와 비슷한 센터가 또 있어요. 센터가 또 있습니다. 중환 활동을 지원하는 센터.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85시간, 기본형 120 이쪽 있는데 저 시간 중에 30%, 근데 권고사항은 50%입니다. 50%. 꽤 세죠? 50%를 외부 활동에서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예. 저는 여기에 지금 일단 우리 하고 계시는 우리 농장 그 대표님들이 요 지점을 좀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계신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차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만큼 그 대상자 서비스를 우리한테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냐는 이 얘기일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예요. 참여형과 창의형이 있는데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칠한 거 장애인 일자리 견학,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텃밭 가꾸기 원예 수업, 이거를 이제 우리 농장 대표님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곳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계를 많이 찾으셔가지고, 그죠? 그래서 많이 알리셔야지,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예, 그죠? 우리나라는 뭐 누가 와서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직접 발로 뛰셔야지. 예, 발로 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활용을 좀 잘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이건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생애 주기별로 농장의 역할 기대는 이렇게 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 계신 대표님들께서도 내가 누굴 대상으로, 어떤 연령층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다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포커싱을 하셔가지고 사업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무리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악이 조금 더 크면 좋을 텐데 너무 좀, 네,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켜주시면. 예, 아까 김정석 박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과보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예, 동감하고요. 요 영상이 의미가 좀 많이 있죠. 예, 너무 안전에 그분들을 가둬놓는 것은 그분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참 의미가 많이 와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전, 위험 이런 부분들은 예, 신경을 반드시 쓰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